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최은영 작가의 작품 당신의 평화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선영은 소파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오늘은 선영이 그녀의 약혼자인 준호의 집에 처음으로 온 날이었다. 마실 거라도 줄까? 오렌지 주스 어때? 준호의 물음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컵에 따라 선영 앞에 내갔다. 준호의 누나 유진은 그런 선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편히 있어요. 그래, 아무것도 알고 없어. 그냥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쉬다 가라. 유진의 아빠가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웃었다. 선영은 주스를 한 모금 맛보고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엌에서는 준호의 엄마 정순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저라도 놓을게요.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니에요. 손님인데 편히 있어요. 유진이 조금은 단호한 말투에 선영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 유진이 상을 차리며 준호에게 물었다. 그렇지. 직장 다니느라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죠? 주말에도 청첩장 돌리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불러서. 유진이 선영에게 말했다. 아버님 생신이신데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형님, 이제 말씀 놓으세요. 유진은 어정쩡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선영의 난처한 얼굴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의 생일은 항상 외식이었다. 무엇보다 아빠가 외식을 원했다. 매일 집밥만 먹는 것도 물린다는 이유였다. 당연히 올해도 돼지갈비나 회를 먹으러 갈 줄 알았지만 정수는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다. 선영을 초대한 것도 정순이었다. 유진의 식구가 선영을 처음으로 본 건 한 달 전. 준호와 선영이 상견례 자리에서였다. 상견례는 오래된 중국집에서 했다. 그림색 벽지로 도배된 정사각 방의 커다란 창으로 남산 전경이 들어왔다. 천장등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다. 오래되었으나 유행을 따르지 않고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방으로 보였다. 선영이 어머니 태어나기 전부터 오던 곳입니다. 선영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웃으려고 노력했다. 그 표정에서 남자 쪽 식구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내비쳤다. 그의 안에 선영의 할머니도 같은 표정이었다. 그들은 작은 표정 하나 말 한마디도 조심스레 골라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곁에 앉은 선영은 차분하면서도 당당했다. 마음을 사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았고 할 말이 있으면 또박또박 자기 의사를 전달했다. 회색 바지 정장을 입은 선영은 중단발 머리를 뒤로 묶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옅은 화장을 했을 뿐 어떤 액세서리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준호가 무슨 이유로 선영에게 끌렸고 결혼까지 결심했는지 유진은 짐작할 수 있었다. 선영은 단정하고 꼿꼿한 사람으로 보였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선영이를 키웠지만 아이가 부모 없이 커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어물을 책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이지. 선영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영이. 그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선영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허물이랄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주셔서 감사하지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진의 아빠가 고량주를 마셔 불쾌해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선영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고개 숙여가며 이야기하는 동안 정수는 대답 없이 술 한 잔 마시지 않은 얼굴을 붉히며 접시에 시선을 뒀다. 정수는 의례적인 인사만 몇 마디 했을 뿐 내내 침묵하며 식사했고 그 맞은편에 앉은 선영은 그 침묵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유진과 유진이 아빠와 대화했다. 정순이 처음으로 입을 연 건 결혼식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양가 50명씩만 부르는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상견례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다. 식을 진행할 레스토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영의 말을 자르고 정순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양가의 개혼인데 남들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일가 친척만 해도 40분은 될 겁니다. 그분들 안 부르는 것도 실례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게 애들 결혼이지 당신 결혼이야. 유진의 아빠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그쳤다. 유진은 정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선영의 얼굴을 봤다. 그래도 당신 거참 사부인께서 다른 생각이시라면 선영의 할아버지가 정술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유진의 아빠가 말했다. 선영의 할아버지가 식사 비용을 치르는 것을 봤으면서도 정수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중식당 밖으로 나갔다. 자신에게 그 정도의 권리는 있다는 듯이. 선영과 선영의 가족이 떠나고 유진은 준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다. 뒷자리에는 그녀의 부모가 나란히 앉았다.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대문을 지날 때에야 아빠가 입을 열었다. 애가 아주 야무지고 예의 바르더라.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똑똑한 애야. 단과 대입학은 차석으로 하고 졸업은 수석으로 하고 부지런한 데다가 마음도 고와. 준호가 말했다. 내가 운이 좋았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넌 정말 못 만들어가네. 선영씨 아파트에 선영씨 세가네. 이게 무슨 복이야? 유진이 말했다. 준호에게 말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정순에게 전한 말이었다. 사이드미러로 뒤쪽을 보니 정순은 눈을 감고 차창에 머리를 대고 있었다. 꽉 담은 얇은 입술이 미워 보였다. 넌 정말 선영 씨한테 잘해야 돼. 유진이 말했다. 이거 아버님 생신 선물이에요. 선영이 이제 시아버지가 될 아빠에게 백화점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별건 아니에요. 아빠는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었다. 춘추용 골프웨어 상하이였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거 다시는 사오지 마라. 이거 보통 돈이 아니었을 텐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빠는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떠냐? 잘 어울리냐? 고맙다. 며느리가 자식보다 낫구나. 유진은 그런 아빠의 기쁜 모습을 보는 준우의 얼굴을 봤다. 선물을 받은 당사자보다도 더 기뻐 보이는 그 얼굴을. 선영은 준호가 가족에게 소개한 최초의 애인이었다. 아, 난 아무래도 마음이 안 차. 준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직후부터 정술은 유진에게 전화로 호소했다. 우리 단지 아줌마들만 해도 아들 여자친구가 결혼 전에 다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한다던데, 응? 그리고 준호도 그래. 걔랑 만나고 나서부터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아주 그 여자애가 준호를 쏙 빼놨어. 나 지금 근무 중이야. 근무 중에 전화 좀 하지 마.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니? 끊을게.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꾼 후에도 정순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왔다. 유진은 부재중 전화를 보고도 정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너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유진은 오래도록 들어왔었다. 기억이 시작되는 5살, 6살 즈음부터 유진은 정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낮잠을 자다 눈을 뜨면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정순의 얼굴이 보였다. 울어서 눈이 부어 있을 때도 있었고 울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는 정순의 구겨진 얼굴이었다. 조금만 마음의 방향을 틀면 엄마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유진은 생각했다. 유진은 정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노력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밌게 각색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정순이 웃음을 터뜨리는 지점을 찾아내어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다. 정순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를 때 유진은 서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순이 유진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유진은 정순을 사랑했으므로 그녀가 겪는 고통에 언제나 마음이 찢기는 경험을 했다. 유진은 정순에게 들었다. 아무도 없을 때 할머니가 정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아빠는 어떻게 정순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지, 아빠와의 결혼이 그녀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에 대해서. 너는 속이 깊은 아이야. 정수는 말했다. 그녀의 말은 일견 맞았다. 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파내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묻어야 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니?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니? 정수는 그렇게 말했다. 어린 시절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 느껴졌던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을 옥죄었다. 남동생이 태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수는 아들에게는 자신이 겪는 괴로움을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난 너희 어머니 현명 어머니라고 생각해. 그가 말했다.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갈등도 없었고 아버지 내조도 잘하셨고 자식들 똑바르게 잘 키워냈고. 현명하다는 게 뭐지?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희생하는 거 나 좋게 봐. 엄만 행복하지 않았어. 너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랬겠지. 옛날 분들 살아오신 걸 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 대신 넌 좋았던 거 아니야? 엄마가 집에서 밥도 다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안 그랬어? 넌 모를 거야. 엄마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맞벌이해야 겨우겨우 버티며 살 수 있는 집에서 자라는 게 어떤 경험인지. 난 애들에게 그런 경험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던 현명한 아내 현명한 어머니란 무슨 의미였을까? 참고 참고 또 참는 사람. 남자가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 사람. 남자와 아이들에게 궁극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 자기 욕구를 헐어 남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거나 약함으로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는 사람. 그가 현명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유진은 거부감을 느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정수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무리 그래도 이불 한지 안 해오는 게 말이 되니? 정순이 말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별로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준호가 선영의 집으로 몸만 들어가는 식의 결혼이었다. 선영이 유산으로 받은 24평짜리 아파트에는 모든 집기와 가구가 다 장만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정수는 예단과 예물의 생략이 자신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했다.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도 엄마 자꾸 이러면 나 화나? 날 무시하는 것 같잖아. 모든 게 다. 결혼식도 명절 바로 전에 잡아서 명절에 신혼여행 간다고 하고 기껏 며느리 맞아서 명절에 나 혼자 일해야 해? 며느리 덕도 못 보고? 사람들이 다 욕한다. 유진은 버스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화장은 들뜨고 머리칼은 부스스했다. 유진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정순이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길고 어려운 하루였다. 30 중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일들이 쉽게 치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고 팔다리가 쉽게 뻣뻣해지고 저렸다. 유진은 정순에게 말하고 싶었다. 자신에게도 삶이 있다고,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어째서 엄마는 그렇게 일방적일 수 있느냐고. 여자가 박으면 뭐하니? 그렇게 유학까지 다녀온 애가 운전할 리도 없고. 유진은 전화를 끊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 중에 처녀가 몇이나 있겠니? 정수는 텔레비전에 여자 연예인들이 나오면 그런 말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첫 관계를 할 때까지 성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꽤나 자랑스럽게 했다. 다 주면 남자 마음은 변한단다. 여자랑들에게 남자들은 자기 성욕을 다스릴 수 없어. 그런 말들 속에서 어린 유진은 성욕을 지닌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기억한다. 그녀가 20살 되던 해에 아침마당에 나온 중년 여배우들이 했던 말들을. 그녀들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자를 남이 먹다 버린 참에 신다 버린 양말로 비유하고 있었다. 그 말보다 유진에게 상처를 준 건 미소 띈 얼굴로 고기를 끄덕이며 텔레비전을 보던 엄마의 모습이었다. 엄마, 나는 참외도 아니고 양말도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유진은 생각했다. 그녀는 28에 집을 나왔다. 지금 살고 있는 30년 된 아파트에 반전세로 입주한 건 33세 일이었다. 직장에서 지하철로 40분이 걸리는 곳으로 부모의 집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엄마와 떨어져 산 이후로 유진은 만성 편두통을 더 이상 앓지 않았다. 잦은 급제도 멈췄고 손대면 멍이 든 것처럼 뻐근하던 명치 끝의 통증도 사라졌다. 엄마를 떼어내기 위해 유진은 최선을 다해 비정해져야 했다. 짐을 실은 트럭과 함께 떠나는 유진을 바라보던 정순의 마른 몸을 그녀는 기억한다. 나이 든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건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지면서도 마음으로는 엄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독립 후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정수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게 되었다. 정수를 향했던 죄책감이 분노로 이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 엄마에게, 또 엄마를 궁지로 몰아놓았던 가족들에게 유진은 무한한 분노를 느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준호가 말했다. 아빠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입으로 불어 껐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의 생일 무렵이면 유진은 자주 기운이 빠졌다. 사람들 앞에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유진의 마음은 그녀를 속이지 않고 멋대로 가라앉곤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의 생일은 가족 잔치였다. 흡족한 표정의 할머니와 삼촌, 고모들, 그들의 배우자와 사촌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집안 장손의 생일을 축하하곤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모임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유진의 할아버지는 효자였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를 자기 집안, 자기 어머니의 산업이 보듯 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빠는 자랐다. 아빠에게 본인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존재였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보상을 해줄 여자를 구했다. 어머니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줄 여자.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맡아 해줄 여자. 친구 하나 없는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주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머니의 생일상을 새벽부터 일어나 차려줄 여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고 현명하게 키워낼 수 있는 여자. 아빠는 고액 연봉을 받는 파일럿이었고 그런 여자를 얻을 자격이 있었다. 아빠는 항공사 취직을 앞두고 친구의 동생이었던 정순과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고향에 사시던 홀어머니를 신혼집으로 모셨다. 매달 성질이 돈을 벌어주고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이었다. 자신이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 자신이 아내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것이 유진의 아빠 정순의 남편이었다. 정순의 친정아버지는 정순이 돌이 지날 무렵 돌아가셨다. 정순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포목상을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느라 항상 바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텅 빈 집에 들어와 청소하고 빨래하고 오빠의 밥상을 차렸다. 아버지도 없이 자기를 키우는 어머니가 가여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런 역할을 맡아 했다. 유진이 보기에 외할머니를 도왔던 정순의 모든 노력은 사랑을 얻기 위한 구걸이었다. 정순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빠의 친구였던 파일럿과 결혼했다. 그녀는 애초에 결혼에 깔린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믿지도 않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을 두고 여러 번 선을 봐서 가장 무난한 남자를 만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포목점에서 일하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존재인 사모님이 되고 싶었다. 고생하지 않고 남편이 따박따박 벌어온 돈으로 애들이나 잘 키우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바람이 자기 갈 길인 줄 알았던 것이다. 정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이 집의 부부가 자신과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곧바로 이해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대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남편은 월급 전부를 시어머니에게 줬고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생활비를 주고 매달 가계부 정산을 요구했다. 정순이 자기 몫의 속옷이라도 사면 그 사치를 타박하며 이러려고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냐며 나무랐다. 친정으로는 100원 한 장이라도 넘어가서는 안 됐고 명절이나 친정어머니의 생신에 친정에 가는 것도 금지됐다. 적은 생활비로 살아야 하되 밥상에 남편 먹을 고기는 올라와야 했으므로 그녀는 점점 셈에 예민해지는 사람이 됐다. 정수는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외롭다는 다른 파일럿 부인들의 말을 듣고 의아했다.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그 외롭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했다. 외로움이라는 건 대체 뭘까? 밤새 잠들지 못하고 울어대는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벽을 보고 젖을 물리며 그녀는 생각했다. 그럴 때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얼굴을 덮었다. 외로움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정확히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롭지 않다는 감각을 알아야 외로움이 무엇인지 떼어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넌 내 유일한 친구야. 정수는 유진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딸이 있어 참 다행이야. 언제나 유진이었다. 정순에게 폭언을 퍼붓고 화풀이하는 할머니에게 불같이 화내며 맞섰던 사람은, 그런 이유로 아빠에게 뺨을 맞았던 사람은, 정순과 함께 차례상과 제사상을 차리고 무례한 친척들에게 음식과 술을 나르던 사람은, 손목과 팔의 인대가 찢어진 정순을 데리고 정형외과를 가고 밤잠을 잘못 자는 정순을 설득시켜 정신과에 함께 갔던 사람은, 정순의 이유 없는 신경질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독한 말들을 받아줬던 사람은 전부 유진이었다. 그녀가 보기에 정수는 사람들의 말에 세뇌되어 있었다. 파일럿 남편 둬서 팔자 좋게 산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렇게 능력 있으면서 때리지도 바람 피우지도 않는 남자가 흔하냐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정수는 자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무리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해도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유진이 정수를 대신해서 아빠와 할머니에게 대거리를 하면 정수는 당황하여 외려 유진을 혼냈다. 할머니 말씀치고 틀린 거 없다. 정수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런 정수를 그녀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퇴직 후 정수는 눈덩이 굴리듯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자기 감정을 키워갔다. 정수는 살이 빠져 떼꾸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작은 일에 크게 화를 냈고 다른 여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기를 잘했다. 그런 정순에게 구원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기들었다. 준호가 시간을 내어 백화점에라도 같이 가주면 눈을 빛내며 준호의 팔짱을 끼고 연신 웃었다. 왜 애가 자꾸 밖으로 나돌까 정순이 걱정하던 시기에 준호는 이미 선영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정수는 유진에게 매번 전화를 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지. 서운하다. 편이 있어요. 유진은 부엌까지 온 선영에게 말했다. 차라리 뭐라도 나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선영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선영은 유진에게 눈으로 말했다. 그래, 여기 식탁에 놓은 것들 상에 갖다 놓고 저기 선반에 컵 보이지? 컵에 물 따라서 아버님 먼저 드리고. 정순이 말했다. 물 한 잔이라도 덜렁덜렁 들고 가지 말고 쟁반에 받쳐서 가야 한다. 엄마, 선영이 시키지 마. 이리 와서 앉아있어, 선영아. 준호가 말했다. 애가 하겠다잖아. 선영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쟁반에 담아 거실로 들고 나갔다. 그렇게 소고기 미역국, 잡채, 닭고기를 넣은 스프링롤, 순대볶음, 김치가 상에 차려졌다. 자, 들자. 유진의 아빠가 말했다. 엄마, 선영이 고기 못 먹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다 고기로 차리면 어떡해? 준호가 말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 걸어서 얘기했지. 괜찮아, 잡채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선영의 귓가가 붉어졌다. 있어봐. 내가 계란 부치고 김 가져올게. 너 계란은 먹잖아. 준호가 말했다. 넌 가만히 있어. 정순이 말했다. 저쪽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어쩌나? 유진의 아빠가 우물거렸다. 선영이 흰 얼굴에 누가 손으로 때린 것 같은 울긋불긋한 붉은 자국이 피어올랐다. 유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의 집에 찾아가 어색하게 앉아있던 때가. 그가 부모의 생일에 유진을 불렀다. 우애가 좋은 가족. 그는 그렇게 말했다. 자기 식구치고 나쁜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는 좁은 아파트에서 그의 부모와 누나와 함께 살았다. 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인 집이었는데 그가 작은 방을 혼자 쓰고 나머지 식구들이 거실에서 생활했다. 그와는 20살부터 연애를 했고 그 집에 드나든 것은 23부터였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가 24이 넘었을 때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30이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나이가 작고 연애 기간도 길었으니까. 그런데도 그의 집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지치고 피곤했다. 유진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부분이 아프게 깎여나가는 기분이었다. 그 집에서 유진의 미래는 그와 그의 식구들에 의해 다르게 설계되었다. 대학 교육을 받고 여성학 수업을 들었으면서도 유진은 어쩐지 그의 식구들 앞에서 그의 식구들이 보기 좋은 모습대로 행동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와의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던 걸까? 자기 여자를 데려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의 욕구를 유진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었다. 유진이 이해할 수 없고 차마 돌아보기조차 싫었던 사람은 그때의 유진 자신이었다. 그와 헤어졌을 때 유진은 26이었다. 그는 32. 유진이 그를 떠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싫었다. 아마도 헤어지기 한참 전부터 그를 싫어하고 있었으리라고 유진은 회상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남자여서 유진이 떠났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녀보다 낮은 계급의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던 것 아니었느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진은 그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더 많이 가진 여자가 가난한 남자의 약혼을 깨버리는 식의 드라마. 그녀는 그 드라마 속의 나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더 많이 원하는 여자, 욕심을 부리는 여자. 그런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고 남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중산층 계급의 허위의식이라고 그는 말해왔었다. 관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다시 그때의 일을 꺼냈다. 그의 농활에서 너는 그 기억이 유진의 양심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그는 짐작했을 것이다. 오래 그래왔으니까. 그의 말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녀도 그렇게 믿어왔었으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그 순간 마음으로 그를 떠났다. 계속 말해봐. 그의 농활에서 20살의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사실 그대로만 말해봐. 그의 얼굴에 경멸주의 미소가 어렸다. 그게 네 계급적 한계겠지. 마음으로 그를 정리하고 돌아오던 밤길. 유진의 눈앞에는 스스로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그때의 어리둥절하고 외로웠던 어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농촌은 처음이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밭으로 나가 정오가 될 때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일했다. 어떤 불평도 없이 묵묵하게 밭일을 하는 농부들에게 유진은 경외심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중산층 가정에서 험한 일 하나 하지 않고 자라온 자신의 계급적 특권이 부끄러웠고 농민들의 삶을 습관적으로 대성화하는 자신의 안일한 시선이 뼈아팠다. 유진은 열심히 농활에 참여했다. 저녁이면 회관 앞에서 동아리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 술상을 차리는 건 동네 여자들의 일이었다. 유진과 다른 여학생들은 그녀들을 도왔고 남학생들은 술판의 남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어쩜 살이 이렇게 뽀얘? 참 예쁘네. 동네 아주머니들은 유진에게 연신 고맙다는 내색을 했다. 눈물이 울컥 나올 정도로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준 분들이 많았다.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유진은 동네 사람들이 가까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다. 아가씨라는 호칭으로 불렸을 때, 젊은 여학생들이랑 있으니 술맛이 좋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곳에 40 정도 된 남자가 있었다. 이발할 때를 지나 거의 단발로 자란 머리카락에 얼굴은 붉게 그을었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동네에서 가장 젊은 축에 들었다. 동네 남자들은 동아리 여자아이들에게 저 총각 어떠냐라는 농담을 하곤 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몇몇 남자들이 집요하게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다.
둥그렇게 둘러앉아 술을 마실 때 그가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아가씨가 좋은가 봐 라는 농담에 사람들이 웃던 장면을 기억한다. 불쾌했다. 그러나 불쾌한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학생과 농민의 연대를 위해 온 자리에서 개인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불쾌한 내색을 해서 그가 그로 대변되는 동네 사람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농활 마지막 날을 앞두고 그 일이 있었다. 그것이 성폭력이었나 아니었나를 두고 동아리 내부에서 토론이 일어났다. 그 자리에는 농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도 있었다. 회의는 길게 이어졌다고 한다. 과반수 이상이 남학생이었던 그곳에서 그들은 그 사건을 가벼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다음 농활부터는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 자리에 목격자가 없었으므로 유진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순간의 일을 증언해야 했다. 고작 이런 일로 징징대는 거야? 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던 동아리원들 사이에서 유진은 여러 번 마음을 다쳤다. 너무 유난 아니야? 그냥 그 정도는 툭툭 털고 나가야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몇몇 선배들이 자기 뒤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유진은 상처받았지만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애써 준비한 농화를 망쳤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유진에게 화를 냈다. 그러니 왜 그 밤중에 사람들 없는 곳에 혼자 떨어져 있었느냐고. 화를 다 내고 난 후에 그는 자기가 농활에 갔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자기 탓을 했다. 그렇게 유진은 동아리를 나왔다. 한 학기가 지났을 무렵 어쩌다 농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만취한 그가 말했다. 솔직히 너 그 남자가 가난한 농민이어서 더 불쾌했던 거 아니야? 그 남자가 네 계급적 바운더리를 침해했다는 불쾌감. 너 같은 뿌띠 부르주아 출신들이 한계지. 그러니 거기서도 농민들의 현실보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거고. 사소하다고? 다 같이 좋게 지내는 거고 농민들과의 연대에서 배워가는 것이 많은데 너는 고작 네 기분만 생각했지? 넌 네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유리한 입장이었는지 알아야 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만큼 배운 건 아니야. 다음 날 그는 자신이 심했다고 유진에게 사과했다. 유진은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도 그와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몇 번을 더 그는 그때 농할 일을 언급했다. 누군가 유진이 분란을 일으켰다고 말한 것도 그에게 들었다. 그는 유진이 예민하고 사회성이 떨어져 걱정이라고 습관처럼 말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을까? 유진은 생각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자기 언어를 붙여 나를 설명하려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지? 나를 그 정도로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그가 지녔던 자기 확신을 30중반이 된 지금도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언젠가 그와 대학로에 있는 재즈바에 가던 적이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비싼 칵테일을 2잔 시켜놓고 음악을 들었다. 그들의 뒤쪽에서 중년 여자 여럿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저걸 유한부인들이라고 하나? 그는 뒤를 돌아본 뒤 경멸주로 말했다. 자신에게 누군가를 그렇게 부를 권리가 있다는 듯이. 난 어째서 그를 견뎠을까? 10년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마다 유진은 자기 자신의 지심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친구들이
너희 커플 무난하게 잘 사귀는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 안심했던 어린 자신의 얼굴을 그녀는 바라봤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이 정도면 무난한 거지. 스스로를 속이고 속였던 시간들을. 다른 이가 겪는 부당함에는 화를 내고 저항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유진은 애써보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그 비겁을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녀는 인정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사과를 깎았다. 그 모습을 선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세요. 제가 깎을게요. 선영이 말했다. 이건 됐고 이거 먹고 넌 이따 나랑 설거지 하자. 정순이 말했다. 엄마. 유진이 말했다. 내가 할게. 선영씨 손님이야. 제가 할 수 있어요. 선영이 말했다. 자기가 할 수 있다잖아. 정수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엌에서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들고 왔다. 엄마. 준호가 정순이 들고 온 것들을 빼앗았다. 난 선영이 집에 가서 할머님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얻어먹고 왔어. 선영이한테 이러지 마. 그럼 나는 뭐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아? 정순이 준호의 손에서 고무장갑을 신경질적으로 빼앗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러나 새애기 놀라게.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먹자고 했잖아.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걸 자기가 우겨가지고 밖에서 먹었으면 오죽 좋았어. 아빠가 말했다. 정수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개수대에 물을 틀었다. 내가 할게 엄마. 엄마 좀 쉬어. 유진이 말했다. 정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왜?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선영에게 말했다. 선영이 오늘 일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났어. 얘도 좀 자야지. 준호가 말했다.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선영은 정순과 아빠에게 따로따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집에는 유진과 정순, 아빠만이 남았다. 아빠는 텔레비전을 켜서 손석희의 논평을 들었다. 유진은 정순 옆에 서서 정순이 세제로 닦아놓은 그릇들을 헹궜다. 자신이 본능적으로 정순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며느리 대리한테 난 그렇게 하지도 못해? 설거지를 마치고 개수대의 물기를 닦던 정순이 중얼거렸다. 난 우리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 그분을 따르고 존경했어. 근데 걔는 나를. 정수는 개수대에 기대어 섰다.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쁘고 부당하게 돼 있다는 걸 엄마도 알잖아. 왜 그걸 부정해? 지금 엄마 누구한테 화났어? 정말 선영 씨야? 다 나를 무시했지? 이젠 며느리 되리까지 나를 무시해. 개술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게 그렇게 큰일인 것처럼.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산 건데? 없는 집에서 시집와서 이러고 산 거야?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정순은 언제나 자기 행동의 의미를 찾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다. 유진도 그 사실을 알았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엄마의 자유의지로 엄마의 신념대로 살아왔다는 믿음으로 정순이 견뎌왔다는 것을. 그런 엄마가 자신의 삶을 이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했던 방식으로 선영씨 대할 생각 하지 마, 엄마. 그걸 아니야. 누구에게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괴롭힐 자격 없어. 네가 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엄마. 부모도 없이 큰애를 우리가 받아줬다.
유진은 그 말을 하는 정순의 얇은 잿빛 입술을 바라봤다. 머리 위로 피가 빠르게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식이라면 엄마 곁에 아무도 안 남아. 이렇게 추한 생각하는 사람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말 섞고 싶지도 않아. 갈게. 유진은 주방 수건에 젖은 손을 닦고 거실 소파에 가서 가방을 챙겼다. 자고 가기로 했잖아. 유진의 아빠가 말했다. 엄마랑 좀 그만 싸워라. 아, 설거지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여자들끼리 신경 좀 버리고 그래. 서로서로 양보하고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지. 아, 평화요? 유진은 구두에 발을 깨고 집을 나섰다. 유진이 9살이었을 때 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 현관문 앞에서 쓰러졌다. 신발장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던 엄마의 모습을 유진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앰뷸런스가 오고 엄마가 실려갔다. 어른들은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였다. 생일 케이크에 들러앉은 화목한 가족의 웃음소리. 유진은 차마 울지도 못하고 굳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순의 한쪽 배에 물이 찼다고 유진은 들었다. 퇴원을 하고도 쌓인 약을 한 움큼씩 먹던 엄마의 모습을 그녀는 기억한다. 살이 많이 빠진 엄마가 김장날 준호를 등에 업고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한 대야씩 옮기던 모습을. 그때 유진은 조금이라도 엄마를 돕고 싶어 신문지 뭉치 위에 올라가서 설거지를 했다. 엄마, 기억해? 유진은 속으로 물었다. 엄마가 쓰러졌던 날은 아빠 생일이었어. 아빠는 축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 그때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난 묻지 않았지. 아빠가 엄마를 따라 앰뷸런스를 탔다고 믿고 싶어서였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는 없다고 믿고 싶어서였어. 아빠에게 엄마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라고 나를 설득하고 싶어서였어. 아파트 광장을 지날 때 누군가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정순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뒤를 돌아봤다. 과하게 부풀린 머리카락 아래로 쪼그라든 정순의 얼굴이 보였다. 아버지 생신에 그러고 가면 어떡해.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정수는 굳은 살이 박혀 딱딱한 손으로 유진의 팔을 잡았다. 유진은 정순의 손을 떼어냈다. 엄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런 얘기라고도 아무렇지가 않아? 내 마음 같은 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 엄만 항상 그랬어. 유진아, 이제 날 좀 놔줘. 준호도. 이젠 엄마도 엄마가 즐거운 일 찾아. 다른 사람 괴롭히려는 마음은 버리고. 나는 그 말을 하는 정순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도 슬퍼 보였다. 유진은 정순이 원하는 응답을 알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갈게. 유진은 뒤를 돌아 앞으로 걸어갔다. 넌 나로 살아본 적 없어. 정순이 겨우 들릴 만한 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유진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고 있었다. 정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을 것이고 자신과 유진이 주고받았던 말을 지울 것이다. 유진은 그런 정수를 용서하겠지. 언제나처럼 정순의 전화를 받고 아주 가끔은 정순과 얼굴을 보고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유진은 정순이 오늘 했던 행동과 말들을 잊지 못하게 된다. 용서해도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언제까지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겠지만 오늘 같은 순간들이 만들어낸 거리를 좁힐 방법은 없다. 그 거리는 유진에게 어떤 안타까움을 그리고 자유를 줬지만 언젠가
그만큼의 슬픔을 줄 것이다. 유진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어떤 사랑도 어떤 후회도 그 슬픔을 갚아줄 수 없다는 사실도. 그러나 이 순간에 유진은 최선을 다해 이 익숙한 반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뿐이었다. 혼자가 되고 싶을 뿐이었다. 유진은 발길을 재촉했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최은영 작가는 2013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5회 젊은 작가상, 제8회 허균 문학작가상, 제24회 김주성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쇼코의 미소가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